창고를 열었더니 창문이 아닌 불꽃이 먼저 반겨주더라고요. 이 지역은 그 말을 농담처럼 꺼냈는데요.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 지은호는 카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었고요. 정연수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지은호를 붙잡았지만 지은호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이 창고벽을 뚫고 창을 내겠다고 했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고요. 그 순간 저 사람은 여길 자기 방처럼 쓰는구나 싶었거든요. 지은호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말끝이 떨리진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독감으로 쉬게 되었고 정연수는 거래처 미팅 때문에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만두겠다고 한 지은호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이건 예의 차원이에요. 오늘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커피 머신을 예열하고 머그잔을 정리했는데요. 창고 쪽에서 낮고 거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이 지역이 또 전동 드릴을 돌리는 소리였다고요? 지은호는 참았고 다시 참았는데요. 오늘까지만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창고문을 열자 이 지역이 서류 박스를 쌓아두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는데요. 탁상용 스탠드, 작업등, 소형 프린터, 충전기들이 멀티탭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옮겨온 소형 냉장고도 있었고요. 여기 냄새가 좀 나지 않아요? 지은호가 그렇게 묻자 이 지역은 코끝을 한번 스치듯 맡아보더니 고개를 저었는데요. 합한 냄새예요. 벽 뚫었으니까 접착제가 남아있겠죠? 말투는 덤덤했는데 눈동자는 서둘러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자꾸 멀티탭과 콘센트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전류량 체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류계 앱을 켠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는데요. 숫자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만 끄덕였고 창고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전 카페에는 손님이 몰렸습니다. 박성재가 커피를 사들고 들렀다고요? 성재는 전날 밤 이미 지역의 복귀를 확인했고 오늘은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웃으며 카운터에 섰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그리고 주말에 했던 디저트 남았으면 포장 좀. 지은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는데요. 주말 디저트는 오늘 없고요. 커피는 금방 드릴게요. 성재는 기다리는 동안 시선을 창고 문에 두었는데요. 그 문이 사람의 숨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본 사람은 성재뿐이었습니다. 그가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진동이면 배선 타이트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 말을 삼켰습니다. 괜히 티내고 싶지 않았다고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성재가 대뜸 물었고 지은호는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날이라 바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컵 홀더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점심 무렵 김다정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은호야, 혹시 지혁이한테 연락 왔니? 어젯밤에 안부 전화 오긴 했는데 그 목소리가 뭔가 허세 섞인 담담함이더라고. 그게 불안하더라. 지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 카페에서 창고를 쓰거든요. 회복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말하고 나서야 스스로 그 표현에 당황했는데요. 회복. 누구의 회복인지, 누구를 위한 회복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어머니 정순이가 새벽에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은호야, 너 잘 지내니? 내가 버티는 만큼 엄마는 덜 무너진다. 읽고도 답장을 못했다고요? 오늘만 지나면 카페를 내려놓고 내일은 엄마한테 먼저 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창고에서는 더 많은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 잘리는 소리, 스테이플러 소리, 나무가 끼익거리는 소리. 이 지역은 공간을 자기 호흡으로 재배치하고 있었는데요. 작업에 몰입하면 세상과 단선되는 사람이었고 그런 몰입이 그를 오래 버티게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비혼주의자라는 그의 선언도 사실은 삶의 장치였다고 지은호는 생각했는데요. 가까워지면 잃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 거리두기를 택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쩌면 창고에 창을 내겠다던 말도 그 장치의 연장선이었을지 모른다고요. 바깥을 보되 나가지 않는 창,
끊어지지 않되 묶이지 않는 통로. 해질 무렵 불안은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먼저 미묘한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요. 합한 냄새겠지라고 2번쯤 넘겼는데 이번에는 금속이 달아오르는 비린 냄새가 따라왔습니다. 지은호는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고 컵받침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 앞에서 몇 초 동안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요. 안쪽에 뜨거운 공기가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도는 태도를 숨기지 않는데요. 그때 벽 너머에서 틱하는 소리가 짧게 났고 곧바로 팍 하는 저마음이 이어졌습니다. 눈앞에서 아주 얇은 불줄기가 전선 타고 스치는 것을 지은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혁 씨, 지은호가 소리쳤고요. 안쪽에서 이지혁이 돌아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불길은 종이박스에 붙으려다 말았는데요. 이지혁이 급히 소화기를 꺼내 분사했습니다. 분말이 하얗게 퍼졌고 불은 꺼진 듯 했는데요. 창고 구석, 벽과 벽 사이의 빈 공간에서 또 다른 빛이 깜박거렸습니다. 멀티탭 옆에 세워둔 보조 배터리와 전동 공구 배터리 충전기가 동시에 빨간색을 띠더니 알 수 없는 열이 모이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 다음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합판 틈으로 숨어 있던 먼지와 톱밥이 작은 불씨를 품었고 순간적으로 치솟는 산소를 만나 불꽃이 혀처럼 길게 말려 올라왔습니다. 지은호가 카운터 쪽으로 달려가 비상 전원을 내렸고요. 커피 머신 전원과 매장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창고 내부의 콘센트 라인은 별도였는데요. 누군가 몇 달 전 초과 전력을 피하려고 뒤쪽 라인을 따로 연결해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연수도 몰랐던 숨은 배선이었는데요. 그 라인에 지금 충전기 몇 개와 소형 냉장고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불길은 더 이상 얇지 않았습니다. 합판을 타고 가볍게 바스러지듯 번졌고 종이박스들이 건드릴 틈을 내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점령했는데요. 밖으로 나가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둘이 동시에 창고 문을 닫아 산소 유입을 최대한 막으려 했고요. 스프링클러는 늦게야 작동했습니다. 천장 한쪽에서 물이 쏟아졌지만 이미 불길은 창고와 카운터 사이 벽 속으로 파고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지환이었습니다. 박영란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카페 옆 도로에서 얇은 연기를 보고 곧장 뛰어들어왔다고요. 형. 이지환의 목소리에 이지혁이 돌아봤습니다. 뒷문부터 열어 환기구 막아. 짧은 말이 오갔고 세 사람은 각자 움직였는데요. 지은호는 손님들에게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하고 비상용 담요와 젖은 타월을 나눠주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빠져나간 걸 확인하자 이지혁은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가 노트북과 서류 박스를 밀어냈습니다. 그거 나요? 지은호가 소리쳤는데요. 이건 괜찮아요. 사람 먼저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손은 도면 뭉치가 불에 닿지 않게 본능적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도면에는 그가 준비하던 새로운 사업의 설계가 있었고 전화번호와 일감의 약속들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을 때 불길은 이미 창고의 절반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들어와 화재 진압을 시작했는데요. 물과 거품이 번갈아 쏟아졌고 공기가 순식간에 축축해졌습니다. 그 사이 밖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렸는데요. 누군가 저 창고 며칠 전에 뚫었다던데 라고 수군거렸고 또 누군가는 멀티탭 저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다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카운터에 두고 간 스카프를 찾으러 오다가 연기를 보고 뛰어들었던 겁니다. 지혁, 성재가 외쳤고 방호복에 갇힌 소방대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성재는 물러섰고 대신 눈으로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수습에 드는 비용, 건물주와의 협상, 보험 처리, 브랜드 이미지. 그는 늘 여러 방향을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순간 계산보다 먼저 떠오른 건 지은호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나오자 그는 물 한 병을 건넸고 떨리는 손을 눈치채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짧게 물었고 지은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불길이 진압되고 나서 냄새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탄내 젖은 나무 냄새, 소화 약재의 분진, 정연수가 도착했는데요. 현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나 허락한 건 창고 사용이었는데요. 그의 말에 이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을 낸 건 제 판단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현수는 눈을 감았다 떴고 감정이 급격히 움직이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원인부터 봐야겠죠. 책임은 그 다음에요. 그렇게 정리하는 어른의 말투였는데요. 그 말이 상처를 넓히지 않게 하는 유일한 붕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간에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밤새 울컥거렸는데요. 울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눈물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무겁게 앉아 있었고요. 봉투에서 꺼내보았던 돈을 다시 넣었다 뺐다 하다가 결국 지갑과 함께 책상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전기기능사 공부 시작하겠다고 했잖아. 다정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가서 원인 좀 봐줘.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에는 잠깐의 주저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서면 아들이 더 작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새벽에 그는 결국 카페 앞에 섰습니다. 진입 통제선 너머로 탄 흔적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냄새를 맡아보고 벽체를 두드려 소리를 들어보고 멀리서 멀티탭 위치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결론을 적었습니다. 문제는 한 줄이 아니네. 숨은 배선 과부와 충전 열, 합판, 겹쳤다. 한편 지은호는 집에 돌아왔는데요. 정순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순이의 손은 지은호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요. 거실 한쪽에서 지강호는 눈치를 봤습니다. 그는 어제 저녁 돈을 빌리러 카페 근처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창고가 비어있기를 바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갖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말썽이었거든요. 충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 예전에 은호가 잠깐 맡겨두라고 했던 창고 구석 생각이 났다고요. 그때 남겨놓은 낡은 충전기 플러그 하나가 혹시 아직도 거기 꽂혀 있을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누나, 거기 충전기 같은 거 있었어? 지강호가 조심스레 물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피가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단어로 묻자 지강호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옛날에 내가 잠깐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가 눈을 감고 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모든 방향이 바뀌겠지. 그는 생각했는데요. 방향이 바뀐다 해도 누군가는 다칠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몰라. 그런 건 모르겠어. 그 대답은 거짓이었고 거짓의 첫맛은 늘 달고 다음은 쓰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방서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임시적이었는데요. 과부하 가능성과 충전 장비 발열, 합판 벽체로 인한 급격 확산, 정확한 발화 지점은 추후 감식으로 확인 예정. 이 문구가 모두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특히 박성재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매우 빠르게 돌아갔는데요. 지역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은호는 어디에 설까? 내가 그 빈틈을 어떻게 메울까? 동시에 그는 또 다른 계산도 했습니다. 정연수에게 매출 손실을 메우란을 제시해 신뢰를 얻고 건물주와 조건을 조율해 임시 팝업을 열면 브랜드 이미지 회복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움직인 건 계산표가 아니라 전화기였습니다. 은호야, 점심 먹었니? 그는 평소처럼 물었고 지은호는 당연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같이 김밥이나 먹자. 그 단순한 초대에 지은호는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망설이다가 결국 나갔는데요. 같이 앉아 먹는 동안 성재는 사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 손가락 조금 데었다며? 약은 발랐어? 이런 질문들로 빈자리를 메웠는데요. 그러다 마지막 한 줄을 툭 던졌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상황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그때 이지혁은 혼자 창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타버린 합판의 잔해가 꺼지지 않는 재처럼 마음을 뒤덮고 있었는데요. 노트북은 물에 젖었고 도면은 구겨진 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연락이 쌓였는데요. 어떤 건 위로였고, 어떤 건 문의였고, 어떤 건 조롱에 가까운 숨은 비난이었습니다. 허세로 창을 내더니 결국 불냈다더라. 이런 메시지들은 이름 없이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에 세 줄을 적었는데요. 원인 규명, 피해 보상, 영업 재개. 그게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그는 배워왔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씁쓸합니다. 아버지 이상철에게서였다고요? 그래서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들여다보는 그 봉투의 무게를 아들은 모르는 척하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가까워질 때 뜻밖의 방문이 있었는데요. 이상철이 소방감식과 별도로 전기취급자 교육원에서 빌려온 장비 몇 가지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현장 훼손 안 하고 볼 수 있는 것만 보자. 상철은 조용히 말했고요. 이 지역은 아버지 저 때문에 오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체의 그을림 패턴을 손전등으로 훑었습니다. 배선이 지나가는 경로를 그림처럼 더듬었는데요. 이 라인은 공사 때 누가 땡겨 쓴 흔적이 있어. 뒤쪽에서 따왔네. 합판 뒤에 빈 공간이 넓어. 먼지가 생각보다 쌓였고 말끝마다 판단이 느리게 정리됐습니다. 창 뚫은 건 잘못이야. 하지만 발화는 그 전부터 있을 수 있어. 그 말에 이 지역은 얼굴을 들지 못했는데요.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 서두르지 마라. 내가 서두르면 남들이 그 서두름을 이용한다. 상철이 돌아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늘 같았고 늘 뒤늦게 와닿았습니다. 그 무렵 고성이는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딸 박영나가 며칠 전부터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영나는 화가 대행을 쓰는 문제로 다시 언론에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다 카페 화재 소식이 연이어 뜨자 성인은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걸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는 오늘 그 갤러리 미팅 취소해. 대신 우리 회사 쪽 PR팀이 준비한 촬영이 있어. 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자꾸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낮에 연락도 없이 카페로 돌아왔던 이지환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돌아왔네. 위험한 곳으로. 그 생각이 자리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인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카페 건물주 라인을 먼저 파악해 보상과 임대 문제가 남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기 전에 우리가 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해. 비서는 네라고 답했고 성인은 향수를 한번 뿌리려다 말았습니다. 없는 티내지 마. 그 말은 늘 타인에게만 하던 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울 속 자신에게 했습니다. 밤늦게 박성재가 다시 카페 앞에 섰습니다. 정연수와 간단한 정산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성재는 예상안을 2가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임시 팝업 스토어를 난처하지 않게 열 수 있는 장소 제한이 하나, 다른 하나는 피해 복구를 위한 임시자금 유동화 요약이었습니다. 저는 이곳 단골이고 이 동네에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성재는 그렇게 말했고요. 정연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고맙네요. 근데 지혁 씨랑은? 성재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친구죠. 그래서 더 절차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때 문 밖에 서 있던 이지혁이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 허공을 봤는데요. 친구라는 단어가 까칠하게 들렸습니다. 그 까칠함의 정체는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싶었던 건 사람보다 일의 윤곽이었구나라는 자각이 느리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지은우는 경찰의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박성재가 아니라 지강호였습니다. 누나, 잠깐만. 지강호는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거기 충전기 같은 게 있었다면 그게 큰 문제일까? 지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호야,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 한 단어에 많은 게 담겼습니다. 질책, 걱정, 체념, 그리고 아주 미세한 용서의 가능성까지. 내가 뭘 숨기든 결국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말하면 더 망가질 수 있어. 지강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진짜 원인을 기다리자. 거짓말로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진실이 올라오게 시간을 주자는 뜻이야. 말하고 나니 자신의 말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아슬아슬함 위에서만 가족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빈은 실시간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깔끔하게 말할게요. 불난 카페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가끔 가던 곳이고요. 제 오빠님 친구가 거기에서 모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녀는 말끝을 조심스레 골랐습니다. 늘 자극적인 제목을 잘 뽑던 수빈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조회수보다 누군가의 내일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자 채팅창에 다정한 이모티콘들이 올라왔습니다. 수빈은 방송을 끝내고 거실로 나와 조옥래의 옆에 앉았는데요. 할머니 사람 마음은 불이랑 달라서요. 꺼졌다고 해도 밑에 숯이 있더라고요. 옥래는 손주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숯이 있어야 밥을 또 짓지. 뜨거운 걸 뜨겁다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으면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옥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옆에서 김장수가 덧붙였습니다. 불은 원인이 있다. 그걸 찾으면 다음 불을 막는다. 근데 사람 일은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다음을 준비한다. 그 말이 묵직하게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후 2차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식 문구는 딱딱했는데요. 발화 가능 지점은 창고 내 우측 하단 배선 인근, 비정상 연결 흔적 확인, 다수 충전 장비 동시 사용으로 인한 발열과 과부하가 영향, 외부 점화 흔적 없음. 요컨대 누군가 합법적으로 시공하지 않은 라인을 오래전부터 써왔고 거기에 여러 장비가 얹히면서 사고가 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이 지역의 벽타공이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운영 공간에서 위험을 인지하고도 충분히 대비했는가라는 문장이 새로운 공격의 창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성재는 카드가 모두 깔린 판을 보듯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요. 그는 의외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석에게였습니다. 아버지, 이 동네 카페 하나가 불이 났는데요. 건물주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수리기간 동안 공실이 생기거든요. 임시 운영을 위한 제안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비용은 우리가 일부 부담하고 대신 지역 커뮤니티와 콘텐츠 협업을 묶어서 박진석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집 아들, 내 친구 아니냐. 성재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니까 질서를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진석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질서에는 항상 내가 중심이더라. 말은 날카로웠지만 허락은 내렸습니다. 해봐. 다만 내 엄마, 그러니까 지금 내 새엄마가 이 건에 껴들 수 있어. 그 사람 스타일 알지? 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죠? 약속은 빠르게 잡혔고 그 자리에는 뜻밖에도 고성희의 비서가 함께 앉았습니다. 성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안서는 매끈했는데요. 임시공간 지원, 복구 기간 동안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지역 아티스트와의 협업 전시, 단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카페 운영 책임자 교체 검토. 사실상 이 지역의 창고 사용을 막겠다는 단서였는데요. 정현수는 그 페이지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도움은 고마운데요. 사람을 바꾸는 조건은 쉽지 않네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이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말이 먼저 나왔고 침묵이 길게 떨어졌습니다. 지은호가 자리 한쪽에 서 있었고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성재는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그 침착함이 자신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던 길, 지은호가 이 지역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나가겠다는 말, 왜 해요?
이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쉬운 말이라서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여기에 내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붙잡고 싶은 건 창문이 아니라 이 공간이거든요.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말은 가슴에서 입으로 올라오다 다시 내려앉았는데요. 대신 다른 말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창고에 오래된 충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한 줄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 동생, 지강호가 예전에 잠깐 이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놀람, 이해, 그리고 자기 혐오가 순서 없이 겹쳤습니다. 왜 이제 말해요? 그는 물었고 지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서요. 누가 다칠지 몰라서요. 근데 지금 보니까 침묵이 더 다치게 하더라고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서 있던 과거의 고백과 거절, 오해와 자존심이 잠시 물러났습니다. 밤, 집으로 돌아간 이지혁은 방에 불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이 손바닥을 비쳤는데요.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합한 뒤 라인. 내가 본 메모 사진 보낼게. 예전 세입자가 쓴 흔적 같음. 발신자는 이상철이었습니다. 덧붙은 문장 하나가 오래 남았는데요. 너는 이번에 내 방식 말고 우리 방식으로 가자. 그 말은 함께 가자와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웃었고 목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비혼주의라고 말해왔는데요. 관계의 무게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자신의 호흡을 망가뜨릴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받아들이려는 건 관계의 보호였고 그것은 이상하게도 그의 호흡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강호가 경찰서로 자진 출두했습니다. 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떨며 진술했습니다. 예전에 그 창고 구석에 충전기를 남겨둔 적이 있어요. 꽂아두고 잊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수사관은 기록했고 감식반은 추가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다시 요동쳤는데요. 동생 탓으로 돌린다는 악플과 정말이면 왜 이제 말하냐는 비난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지은호는 흔들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인터뷰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변명처럼 누군가에게는 용기처럼 들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고성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성희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 물러나 괜히 혜택이 역풍이 되겠다. 전략의 수정이 빠르게 이뤄졌고요. 박성재는 그 통보를 받은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혼자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 타르가 비에 젖어 윤기가 흐르는 자리에 그는 조용히 종이봉투를 내려놨는데요. 안에는 복구 견적 일부를 담은 자기 자금이었습니다. 돌려줘도 좋고 써도 좋다. 메모는 짧았습니다. 정현수가 다음 날 그 봉투를 발견하고 전화를 걸자 성재는 늘 하던 말투로 답했습니다. 이건 제 안심돈이에요. 누군가는 안심해야 일은 다시 굴러가거든요. 며칠 후 카페 외벽에 임시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복구가 시작되는 신호였는데요. 그 앞에서 이지혁과 지은호가 다시 마주섰습니다. 나는 여전히 결혼할 생각은 없거든요.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는 문장이었는데요. 그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근데 내가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지치더라고요. 같이 숨을 맞춰보는 건 작업처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작업으로요? 응, 작업으로. 둘은 그 말의 여유에 잠깐 기대었습니다. 작업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고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일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그런 방식이어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공식적인 책임의 정리였습니다. 감식 결과는 최종적으로 비정상, 배선 및 과부하에 따른 발화 가능성 높음, 현장 사용자들의 경각심 부족이 사고 확대에 기여라고 적혔습니다. 법적 책임은 나뉘었고 경제적 부담도 분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철은 기술 자문을 했고 김다정은 정현수와 함께 임시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았는데요.
여기 다시 문 열면 그때는 내가 만든 메뉴 이름 붙여줄게. 다정이 지은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정연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먼저 쓸게요. 은호의 버팀 어때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울음에 닿았다. 웃음으로 떨어지는 소리였고 그 소리가 불이 남기고 간 그을림 위로 천천히 깔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새 도면을 펼쳤습니다. 창고가 아니라 카페 전체를 위한 설계였는데요. 전기 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계획, 환기와 배치, 비상 동선까지. 그는 줄을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한 번 봤습니다. 은호, 내일 8시 창고 앞에서 볼래요? 아니, 이제 창고 말고 홀에서요. 그는 좋아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도면 여백에 적었습니다. 창은 이쪽이 아니라 사람 쪽으로 낸다. 그 문장은 작업 메모 같았고 다짐 같았고 부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전개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텐데요. 지강호의 진술이 어디로 향할지, 박성재의 제안이 어떤 조건으로 다시 돌아올지, 고성희가 물러난 척하며 어떤 다른 무대를 준비할지, 이수빈의 방송이 도울지 해칠지, 이상철의 우리 방식이 어느 선에서 멈추고 어느 선에서 확장될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의 불이 모두를 끊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 불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창을 내게 했습니다. 밖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바람이 통하도록. 다음 주 이 창들이 어디로 통할지, 누구의 얼굴을 먼저 스치고 지나갈지, 그게 궁금해지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